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 후 미국의 갑질에 한국이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70년 동맹국 미국이 집주인처럼 행동하며 4배나 높은 비용을 요구하자 한국 정부가 떠날 테면 떠나라는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보호자 행세를 하며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한국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인도, 호주와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한국. 충격적인 것은 핵무기 보유까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존중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중요한 사람들이 가득한 큰 방에서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손에 쥔 종이 가장자리가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오랫동안 저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특히 한국의 안보에 대해 연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었어요. 바로 전에 싱가포르 국방장관의 연설을 들었는데 그의 말이 저를 걱정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었죠. 트럼프의 미국은 이제 도덕적 초강대국에서 집세를 요구하는 집주인으로 변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가족이 오랫동안 믿고 의지해온 좋은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친구는 동네 불량배들로부터 여러분의 집을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돈을 바라지 않고 단순히 돕는 것이 옳다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앞으로 내가 너희를 지켜주려면 매달 많은 돈을 내야 해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60년 넘게 미국과 한국은 서로 도와가며 동맹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함께 평화를 지키고 자유와 협력이라는 가치를 공유했었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이 관계에서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안보 관련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미국과 한국은 그저 평화를 원해서 서로 돕는 친구 같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 곳곳을 돌아다니며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게 속삭이듯 걱정을 털어놓곤 합니다. 미국이 이제는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게 아닌가. 싱가포르 국방장관은 또 이런 말도 했었어요. 미국의 이미지는 해방자에서 말썽꾼이자 집세를 요구하는 집주인으로 변했다. 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이런 변화를 실망스럽고 불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국제관계가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한국에게 이 변화는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로 미국의 보호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왔어요. 지금 한국을 보면 높은 빌딩, 뛰어난 기술, 훌륭한 교육 시스템이 있지만 이런 발전의 바탕에는 미국의 안보 지원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한국 친구들은 저에게 계속 묻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국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들이 이 질문을 할 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한국을 돕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곤 했어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한국은 약 3만 명에 달하는 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자국 영토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70년 넘게 아시아에서 미국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 하나였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하며 많은 것을 공유해온 것도 사실이에요. 작년에 한국의 한 군사기지를 방문했을 때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훈련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그곳에서 한 한국군 장교가 제게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 두 나라 관계는 마치 두 손이 서로를 씻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할 때 더 깨끗해지죠. 저는 이 말이 동맹관계를 설명하는 좋은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 협력이 흔들리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간의 우정을 마치 비즈니스 거래처럼 바라보고 있죠. 그는 미국에 어떤 이득이 될까를 묻지 어떻게 평화를 함께 지켜갈까는 묻지 않아요. 지난번 서울을 방문했을 때 경복궁 근처를 걷다가 한 어르신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오셨어요. TV 인터뷰에서 저를 본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국은 아직 우리 친구인가요?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미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저는 간단한 대답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솔직히 말해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 입장에서 지금의 변화가 엄청난 충격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 의지해 온 것이 갑자기 불확실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지금 한국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무기를 사는 대신 자체적인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있어요. 정부도 동남아시아, 인도, 호주 같은 나라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더 강해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젊은 한국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부모 세대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들은 한국전쟁도 전후의 어려움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요. 대신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한 번은 한 대학생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제 한국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변화를 보며 저는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희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동맹의 변화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 스스로 더 강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다음 달, 저는 미국 의회에서 한미 관계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관계도 변해야 합니다. 두 나라가 서로를 더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해요. 과거처럼 미국이 지켜주고 한국은 보호받는 방식은 더 이상 맞지 않아요. 한국은 이제 현대적이고 강한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진정한 우정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이 내고 누가 더 많은 이득을 보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아시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도 한국도 아시아 전체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한미 동맹이 살아남을 거라고 믿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모습일지 몰라도 자유와 협력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커피를 쏟을 뻔했었어요. 그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세금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금보다 4배나 높다고 의회에서 말했었죠. 저는 오랫동안 한미 간의 무역 협정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 말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았었어요. 한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4배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트럼프가 한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보다 4배나 높다고 주장했다라는 뜻이에요. 지난달 저는 서울에서 한국의 무역 관계자들과 만났었어요.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교역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협정을 맺고 있잖아요. 한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 4배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사실 미국과 한국 간에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코러스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문이에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2가지 개념을 혼동한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 VAT와 관세를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국제무역에서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를 헷갈리면 무역을 둘러싼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군사적 지원을 연관짓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는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라고 말했었어요. 이 말은 우리는 한국에 상당한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의 발언은 마치 미국의 한국 방어 약속이 무역 협상에서 거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려요. 그런데 이런 접근 방식은 굉장히 위험해요. 안보와 무역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렇게 섞어버리면 서로 간의 신뢰를 해칠 수 있어요. 저는 여러 차례 한국의 국방 관계자들과 비공식 회의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그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한 한국군 장성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리는 거의 3만 명의 미군을 우리 땅에 무상으로 주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미국의 가장 충실한 우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무임승차하는 나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언급은 한미 관계의 복잡한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어요. 최근 저는 포린 어페어스라는 잡지에 기고문을 썼었어요. 그 글에서 저는 동맹국을 보호를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고객처럼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라고 경고했었어요. 이런 태도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왜 동맹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줘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현재의 변화가 자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점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저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미국이 정말로 우리를 계속 지켜줄까요? 아메리카 퍼스트 시대에도 우리가 미국의 동맹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이들의 걱정은 이해할 만해요. 한국은 현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안보 지원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약속이 예전만큼 확실하지 않게 느껴지고 있어요. 실망감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요. 국제무역은 매우 복잡한 문제예요. 수천 개의 상품이 거래되며 각각의 상품에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돼요. 한미 FTA 협상도 수년 동안 이어졌고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을 이뤘었어요. 미국에서는 일부 산업이 혜택을 받고 일부는 더 많은 경쟁에 직면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한국인들과 대화해보면 그들은 미국 제품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강조해요. 한국 길거리에는 미국 자동차가 많고 사람들은 미국 브랜드 옷을 입고 미국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사 먹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 제품의 좋은 고객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기업들도 한국 시장에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어요. 한국은 미국 농산물, 영화, 기술 제품의 아시아 최대 시장 중 하나예요. 미국의 많은 일자리도 한국에 대한 수출 덕분에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미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터에서도 어깨를 맞대고 싸웠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친척을 두고 있고 많은 미국인들도 한국에서 복무했던 가족을 갖고 있어요. 작년에 저는 서울의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었어요. 그때 한 한국 노인이 영어로 이야기하는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했어요. 미국 군인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감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하지만 무역을 둘러싼 최근의 긴장감이 이런 특별한 관계를 흔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공정한 몫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많은 한국인들은 상처를 받아요. 그들은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배신당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는 실제 무역 데이터를 살펴봤었어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한국 제품의 대부분은 관세가 없어요. 미국산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농산물 같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는 전체 무역에서 아주 작은 비중이에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4배나 높은 관세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수치는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 같아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모든 제품, 국내산 수입산 포함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요. 그런데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즉, 이건 미국 제품에 대한 특별한 세금이 아니라 모든 제품에 똑같이 적용되는 세금인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미국 관료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었어요. 하지만 요즘 정치 환경에서는 사실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한미 관계는 지난 70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어요. 이번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우정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그 우정은 단순한 관세 숫자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요즘 전쟁이 발생했을 때 누가 지휘를 맡아야 할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문제는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한국군과 미군 모두를 지휘하게 되어 있어요. 이 체제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지만 앞으로 변화가 있을지도 몰라요. 엘브리지 콜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국방 관련 고위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인데,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처럼 능력 있고 야심 있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미 군사 협력 구조를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측면은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어요. 한국군은 용감한 병사들과 현대적인 장비를 갖춘 강한 군대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한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한국이 자국 방어에 대한 통제권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런 변화가 군사적인 준비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너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우리는 2014년에 세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었어요. 그 계획에 따르면 한국군이 전시 작전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해요. 예를 들면 충분한 장비와 훈련을 갖추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너무 서두르면 방어 체계에 위험한 공백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이런 공백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콜비가 한미 동맹은 미국의 국익에 중심적이며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초석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듣고 안심이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는 한미 동맹이 미국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인사들이 한미 관계를 단순한 돈 문제로만 보는 듯한 발언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시각을 균형 있게 잡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군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도 전시 작전권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신중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군과의 협력 방식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미 연합군의 협력 구조는 수십 년 동안 정교하게 구축되어 왔어요. 이 체계를 해체하거나 바꾸려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작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참관했을 때가 생각나요. 그 자리에서 저는 미군과 한국군이 적의 기습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을 지켜봤었어요. 그들은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며 서로 신뢰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었어요. 이런 협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훈련하고 같은 절차를 익히고 신뢰를 쌓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훈련이 끝난 후 한 한국군 장성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지휘를 맡든지 간에 이 수준의 협력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이 작전권 문제는 특히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더욱 복잡해요.
남북한은 여전히 전쟁 상태입니다.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남북한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은 세계에서 가장 무장 상태가 심각한 지역 중 하나죠. 수천 개의 북한 장사정포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어요. 서울은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전투가 벌어진다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든 군인이 누가 지휘하는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제가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곳에서 전망대에 서서 북한 땅을 바라봤었어요. 그날은 하늘이 맑았고 멀리 보이는 푸른 언덕들과 몇 개의 작은 건물들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언덕들 속에는 몇 분 만에 엄청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무기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한미 군사 관계자들은 이런 현실을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에 대해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었어요. 진지한 회의에서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회의에서는 양국의 중요한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건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을 때였어요. 이로 인해 한 한국 안보 전문가가 저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섬뜩한 질문을 던졌었죠.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위험에 빠뜨리겠습니까? 이 질문은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최근 논문에서 이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한국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고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지도자들도 있죠. 따라서 지역 정세를 심각하게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자국을 방어할 소규모 핵 전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일본과 대만도 핵무기를 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충분히 타당한 우려예요. 아무도 핵 보유국이 늘어나는 걸 원하지 않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핵 전력을 갖추고 있어요. 제가 처음 한국 안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은 정책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된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에 자주 참석하고 있어요. 이런 인식의 변화는 왜 생겼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신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만약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개입하면 로스앤젤레스를 공격하겠다고 협박한다면 과연 미국은 한국을 끝까지 지켜줄까요? 이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요. 저도 이 문제로 밤새 고민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안보 전략이 지금도 유효한지 의문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 아래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었지만 이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보호가 예전만큼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들의 걱정이 확연히 느껴져요. 한 고위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미국과의 우정은 신뢰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우리도 생존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한국은 과거에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선택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고 이 문제가 단순한 건 아닙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를 원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아주 위험한 핵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믿을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면 결국 핵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핵무기 정책을 연구해 왔고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핵 보유국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오랜 기간 외교 정책의 목표로 삼아왔어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고 계속해서 더 강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이스라엘의 사례가 언급됩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은 적은 없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조용히 핵무기를 개발해 두고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는 방식이 가능할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핵 억지력을 갖추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너무 큰 반발을 사지 않는 절충간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국제안보저널인 인터내셔널 세큐리티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이 소규모 핵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분석했었어요. 한국은 원자력 기술이 뛰어나고 많은 원전과 우수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마음먹으면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죠. 이 문제에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요. 전 세계적인 핵 확산 방지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 할 수도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 한국인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건 보험 같은 겁니다.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몰라서 준비해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말이 핵무기에 대한 한국 내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미국 정부의 한국 관련 정책을 자문해 왔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건 한국이 핵무기를 원하지 않도록 미국이 확실한 안보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미국인들보다 한국인의 걱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가봤어요. 바로 눈앞에서 북한군이 지켜보고 있는 걸 보니 한국인들이 얼마나 가까운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인 논의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한국의 핵무기 보유 논의는 안보 환경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대화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보회의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가 됐습니다. 저는 한미 양국의 군 관계자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미국 장군들은 핵무기를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통제할지 걱정합니다. 반면 한국 장군들은 미국이 망설일 경우 한국을 어떻게 방어할지를 고민해요. 양측 모두 나름의 정당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한 사람으로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을 더욱 확실히 해주고 동시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압박을 덜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솔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한국이 절대 핵무기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니까요. 차라리 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양국 모두에게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몇 년은 한국의 안보 정책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늘려가고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킨다면 한국은 점점 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지혜와 인내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가장 현명한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저에게 말했어요. 트럼프 시대에 한국은 더 강한 나라가 될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동의해야 할지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점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은 과거의 대통령들과 많이 달랐어요. 그는 외교 관계를 비즈니스 거래처럼 다루었었죠. 많은 나라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부담스러웠지만 한국에는 오히려 더 독립적인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었어요.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죠.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 기업을 찾아가 미팅에 참석했었어요. 넓은 회의실에서 그들의 계획을 듣고 있었는데 한 기업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미국 기술이 언제나 우리에게 제공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었어요. 이를 신남방 정책이라고 부르더군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같은 나라들과 더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전략이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특히 한 나라가 예측 불가능한 태도를 보일 때는 더욱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게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주었어요. 지난달 서울에서 에너지 전문가들과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했었는데 다들 이 프로젝트에 대해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조선 강국이에요. 한국의 조선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도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충분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이 미국의 선박 건조를 돕는다면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었죠. 다음 달 저는 미 의회에서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즘 연설문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메시지는 분명할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지만 관계의 방식은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 안보 동맹은 유지하되 경제 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더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저는 미국을 집주인, 한국을 세입자처럼 묘사하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한미 동맹은 단순한 금전적인 관계가 아니라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서로 책임을 나누고 돕는 성숙한 대화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분명했어요. 미국과의 우정을 지키면서도 더 자립적인 국가로 성장하는 것. 청와대에서 안보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었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한국은 언제든 스스로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미국 또한 한미 동맹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제 사무실에 걸려있는 세계 지도를 보면 아시아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한국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입지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될 거예요. 물론 이런 균형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평양 양쪽에서 현명한 리더들이 협력한다면 이 변화 속에서도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연구해 왔어요. 그동안 한미 관계가 돈독했던 시기도 갈등이 있었던 시기도 직접 목격했었죠. 지금이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과정을 잘 헤쳐나간다면 동맹은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한국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삼성과 현대를 방문했을 때 미국의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독자적인 첨단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립 노력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군대도 더 자립적인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난 여름 한국군이 미군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훈련을 참관했었는데
그들의 역량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때 박 장군이 저에게 말했었어요. 우리는 미국을 존중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실용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한국의 외교적 노력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어요. 최근 방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서 한국 외교관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문화교류,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외교적 선택지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은 점점 더 독립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었고, 이 에너지원들은 미국 해군이 보호하는 해상수송로를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태양광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연구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에너지 미래는 우리가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하려 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제가 만난 모든 관계자들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어요. 다만 미국의 지원이 예전만큼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인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무역 관계도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열린 한 무역 포럼에서 기업 대표들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했었어요. 우리는 균형 잡힌 무역을 원합니다. 그게 장기적인 안정에 더 도움이 되죠.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이 보여준 대응 방식은 다른 미국 동맹국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었어요.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적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의회 연설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핵심 메시지를 다시 떠올리고 있었어요. 한미 동맹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이제는 더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충돌과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국 모두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타렉 나세르 박사이고 저는 국가들이 군사 장비를 어떻게 서로 공유하는지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특이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국 군용 트럭들이 우크라이나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왜 거기서 나오는 거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제가 보고 있던 영상 보고서의 제목이었는데 이 영상은 3월 1일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트위터에 올린 것이었어요. 영상 속 트럭들은 분명히 한국 군용 차량이었어요. 심지어 원래의 부대 마크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지금까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약 20대의 차량만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연구 일지에 적었어요. 한국군이 교체 중인 차량들이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문장은 한국어로도 적어두었어요. 연구의 일환으로 말이죠. 이 트럭들은 아무 트럭이 아니었어요. 1990년대의 오래된 모델이 아니라 2000년대에 제작된 현대적인 5톤 모델이었거든요. 누군가가 다시 페인트 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았지만 저는 여전히 범퍼에 적힌 627형과 523이라는 숫자를 볼 수 있었어요. 이 숫자들은 이 트럭들이 한국의 15사단 승리부대에 속해 있었다는 걸 알려줬어요. 이 부대는 남북한 경계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전술 차량, 군사 지원, 그리고 한국 장비에 대한 메모를 꼼꼼히 적었어요. 이 발견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도움을 주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저는 방어 분석가로서 여러 해 동안 군사 장비가 국가 간에 어떻게 이동하는지 추적해 왔었어요. 이번 발견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대학의 작은 사무실에는 전 세계 분쟁 지역을 표시한 지도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군용 차량과 국제관계에 대한 책들도 선반에 가득했었죠. 저는 서둘러 전화기를 들어 서울에 있는 친구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는 그곳의 방위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민호야, 믿기 힘든 걸 발견했어. 전화를 받은 민호에게 제가 말했어요. 뭔데, 탈핵? 민호는 졸린 목소리였어요. 시차를 깜빡했었네요.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 군용 트럭을 보고 있어. 민간 트럭이 아니라 진짜 군용 5톤 트럭이야. 그것도 너희 군대 15사단에서 온 것 같아. 아직도 부대 마크가 남아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이야?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보내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증거야. 이건 분명히 너희 군용 트럭이야. 저는 몇 시간을 더 들여 추가 정보를 찾았어요. 우크라이나는 온갖 차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미 중고 쌍용 액티언 픽업 트럭을 구매했고 렉스턴 트럭도 3만 대 이상 주문했더라고요. 하지만 이 군용 5톤 트럭은 차원이 달랐어요. 훨씬 강력했고 전쟁 지역에서 쓰이도록 설계된 차량이었어요. 이 트럭들은 우크라이나의 험난한 환경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거친 지형에서도 잘 움직인다는 칭찬이 이어졌어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1000km 이상의 전선을 커버해야 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수송수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백두타이거 내점 0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14,000대 이상의 중형 전술 차량을 교체하는 대규모 군 현대화 계획이었어요. 한국 군대는 기아 파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K551과 K751 차량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5톤 트럭 수천 대가 남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우크라이나가 좋은 품질의 군용 트럭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한국군은 6월부터 최전방 부대들부터 새로운 차량을 배치하기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새로운 차량은 더 강력하고 더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었지만 기존 모델도 우크라이나의 필요에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유럽의 공장들은 전술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예상치 못한 중요한 공급자가 된 셈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트럭 자체뿐 아니라 이 트럭들이 단순히 사람이나 물자를 옮기는 것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이 한국 트럭들이 다른 목적으로 개조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는 5톤 트럭은 자주포로 활용될 수 있다. 저는 메모에 적었어요. 제 군사 공학 배경으로 볼 때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우크라이나는 이미 서방에서 100mm 견인포를 많이 받았는데 이 무기들을 튼튼한 한국 트럭 차체에 올려놓는 방법도 있을 수 있었어요. 정말 똑똑한 접근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특별히 제작된 시스템을 기다리는 대신 우크라이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장비를 조합해서 자체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 한국의 5톤 트럭은 수십 년간 군작전의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어요. 단순히 병력 수송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학, 방사능 방어, 정비 작업, 무거운 장비 견인에도 활용됐어요. 매우 다재다능한 차량이라 우크라이나처럼 즉각적이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곳에 딱 맞는 선택이었어요. 저는 큰 그림도 생각해봤어요. 한국이 이 차량들을 무상으로 제공하진 않겠지만 판매 자체가 정책 변화의 신호였어요. 북한은 러시아의 탄약과 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메모에 적었어요. 이런 상황은 한국에도 압박을 주고 있어요. 유럽 동맹국들은 한국이 한국전쟁 때 많은 서방의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왜 우크라이나를 더 돕지 않느냐고 물어왔죠. 트럭 제공은 더 광범위한 지원의 시작일 수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된다면 탄약이나 다른 군사 물자들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저는 하루의 연구를 마무리하며 이번 차량 제공이 첫 번째 물결에 불과하고
앞으로 수천 대의 전술 차량이 우크라이나의 작전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어요. 전쟁에서 이동성은 생존이고 보급은 승리다. 저는 마지막 메모를 적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며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 한국 트럭들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고 있어. 저는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군용 차량을 통해 어떻게 협력했는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했었어요. 전쟁 이전에 우크라이나는 기아 자동차라는 한국 회사와 협력했었는데 그들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대우 트럭을 함께 만들었었어요. 이 협력은 이미 두 나라가 함께 일할 줄 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전쟁이 커지면서 한국이 트럭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소수의 트럭만 보내졌지만 이 트럭들은 빠르게 전선으로 보내졌었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트럭이 아니에요. 어제 영상통화에서 제 보조인 진에게 설명했었어요. 이건 한국이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절실히 필요했었어요. 그들은 이미 한국에서 중고 쌍용 액티언 픽업 트럭을 구매했었고 3만 대 이상의 렉스턴 트럭을 추가로 계약했었어요. 하지만 전선에서 이 5톤 군용 트럭을 본 건 다른 차원이었어요. 이것은 한국이 새로운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저는 연구 노트에 중요한 말을 한국어로 적어두었어요. 5톤 트럭은 군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도입이 더욱더 확대될 것입니다. 이 말은 5톤 트럭이 군대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해서 더 많이 보내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기자들에게 한국 트럭이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이 트럭들은 진흙, 눈, 나쁜 도로에서도 잘 달렸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크라이나는 1000km가 넘는 전선에 걸쳐 물자를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고장이 나지 않는 트럭은 아주 귀중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친구 박 박사님께 전화를 걸어 더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박 박사님은 한국 트럭이 튼튼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알려줬어요. 이 트럭들은 무거운 짐을 실은 상태에서도 험한 지형을 잘 지나갈 수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 군인들도 이 트럭들을 완전히 믿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한국 트럭들이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만들어냈어요. 우크라이나는 군인, 음식, 약품, 탄약을 여러 지역에 빠르게 옮겨야 했어요. 전선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곳을 갈 수 있는 차량이 필요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한국군에서 이 트럭들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에 대한 보고서를 읽었어요. 이 트럭들은 거의 20년 동안 사용되면서 한국의 산과 숲에서도 성능을 입증했었어요. 이 트럭들은 1m 깊이의 개천을 건널 수 있었고 짐을 가득 실었을 때도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한국은 왜 지금 이 트럭들을 보냈을까? 스스로 물어봤어요. 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는데 신중했었어요. 러시아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뭔가 변했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적국인 북한이 러시아의 탄약과 병력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식을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이 더 많은 도움을 주지 않는 이유를 물었었어요. 특히 1950년대 한국전쟁 때 서방 국가들이 한국을 도왔던 점을 떠올리면서요. 우크라이나의 날씨는 매우 가혹했어요. 겨울에는 얼어붙고 봄에는 진창이 되었어요. 여러 나라의 트럭들이 이런 환경을 견디지 못한다는 보고서를 봤어요. 그런데 한국 트럭은 한국의 비슷한 날씨에 맞춰 설계되었기 때문에 더 잘 작동했었어요. 이 트럭들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어서만이 아니었어요. 고장이 났을 때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부품을 야전 정비소에서도 빠르게 교체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트럭이 손상되더라도 우크라이나 정비사들이 종종 수리할 수 있었고 버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두 나라 모두 강력한 이웃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자국을 지키기 위해 군사 산업을 발전시켰어요. 또한 험난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장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트럭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차량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국가들이 서로를 돕기로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제가 영상에서 본 트럭들은 한국이 세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서 이 트럭들이 사용되고 있는 지역을 분석했어요. 전투가 집중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좋은 도로가 거의 없었어요. 차량들은 들판, 숲, 부서진 다리를 지나가야 했어요. 일반 민간용 트럭들은 쉽게 진창에 빠졌지만 이 군용 트럭들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한 우크라이나 지휘관이 기자에게 말했어요. 이 한국 트럭들은 보급선이 끊긴 군인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저는 이 말을 제 노트에 적어두었어요. 좋은 트럭 하나가 전쟁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말이었어요. 전쟁에서 운송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물자를 올바른 장소에 제때에 옮기는 것이에요. 탄약이 늦게 도착하면 군인들은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음식과 물이 도착하지 않으면 전투를 이어갈 수 없어요. 한국 트럭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저는 한국이 이 트럭들을 개발한 역사를 조사했어요. 한국은 1970년대부터 자체 군용 차량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였어요. 해가 갈수록 디자인을 개선해왔고 우크라이나에 보내진 5톤 트럭들은 이러한 오랜 노력의 결과였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더 많은 군사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를 이어가면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장비들이 더 많이 보이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거예요. 새로운 발견은 국가들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동맹을 맺고 서로를 돕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한국에는 백두호랑이 4.0이라는 큰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은 14,000대 이상의 군용 트럭을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완벽한 기회예요.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었어요. 한국이 기아의 파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K551과 K751 트럭을 도입하게 되면서 수천 대의 상태 좋은 5톤 군용 트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가능성이 생긴 거였어요. 한국 군대는 6월부터 오래된 트럭을 교체하기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교체는 북한 접경 지역에 가장 가까운 부대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죠. 새로운 트럭들은 더 강력하고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험한 도로에서도 잘 달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존의 오래된 트럭들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임무에는 여전히 충분히 좋은 상태였어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었어요.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군수 물자를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어요. 시기가 정말 중요했었어요. 미국은 예전만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고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합리적인 가격의 전술 트럭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뜻밖의 귀중한 공급자가 되었던 거예요. 저는 분석글에 전선, 전술 기동성, 군 현대화 같은 단어를 계속 썼었어요. 한국의 군 장비 업그레이드 계획과 우크라이나의 전장 필요성을 연결지어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 한국 트럭들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딱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 군대는 이 5톤 트럭들을 오랜 기간 사용해 왔었어요. 혹독한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고 튼튼하다는 게 이미 입증되었었죠. 우크라이나 군대는 1000km가 넘는 긴 전선을 커버해야 했는데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병력, 물자, 장비를 이동시키려면 믿을 수 있는 트럭이 꼭 필요했어요. 이 트럭들은 우크라이나의 지늘길에서도 잘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연구 자료에 이렇게 적었었어요. 높은 지상고와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이 이 트럭들을 단순히 인력이나 물자 수송뿐만 아니라 의료팀 지원, 통신센터, 심지어 이동식 작업장으로도 사용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점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한 우크라이나에 정말 유용했어요. 백두호랑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은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산인 백두산에서 따온 것이었어요. 호랑이는 한국에서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한국 군대의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이 트럭들의 사진을 몇 시간이나 들여다봤었어요. 트럭들은 네모나고 튼튼한 모습이었고 높은 운전석과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여전히 군용 초록색 도색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색으로 다시 칠해졌더라고요. 한국 트럭들은 군사용으로 적합한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강화된 프레임, 1m 깊이의 물을 통과할 수 있는 주행 능력, 극한의 날씨에서도 엔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저는 한 우크라이나 군인과 영상 통화를 했었어요. 그는 이 한국 트럭들을 호랑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호랑이들이 우리를 살게 해줘요. 라고 말했을 때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인상 깊었어요. 한국의 교체 일정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수천 대의 트럭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였어요. 저는 이 트럭들이 많은 예비 부품을 함께 제공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전쟁터에서는 차량이 자주 고장 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리가 필요했어요. 충분한 예비 부품이 있다는 건 트럭들이 더 오래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은 똑똑하게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어요. 저는 결론에 이렇게 적었어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무기를 보내기보다는 군 현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유용한 트럭을 보내고 있어요. 이 트럭들이 탱크나 전투기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군대 운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설명했었어요. 군대는 좋은 이동수단이 없으면 전투를 할 수 없어요. 병사들에게 음식과 탄약, 의료물자가 필요하고 고장난 차량에는 부품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은 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반되어야 해요. 한국 트럭들이 원래 유럽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 방어를 위해 설계되었었다는 점을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이 트럭들이 다른 나라의 방어를 돕기 위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였죠. 때로는 가장 중요한 도움이 가장 화려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트럭들이 화려한 무기들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트럭들이 군대의 전체 작전을 계속 굴러가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트럭들은 정비하기 쉽게 설계되었었어요.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정비사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배워야 했던 우크라이나에 딱 맞았어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자신들의 한국 트럭 옆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는 사진들을 보았었어요. 그들은 부대의 상징을 그리거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가 장갑을 붙이기도 했었어요. 그들은 이 한국 트럭들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이 5톤 트럭들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에요. 어려운 시기에 나라들이 창의적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저는 최종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에 이미 몇 대의 트럭이 도착했는지 추적하기 위해 며칠을 보냈었어요. 두 나라 모두 많은 정보를 비밀로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 사진과 보고서를 통해 약 100대가 이미 전달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트럭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저는 적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된다면 수천 대의 한국 차량이 우크라이나 작전을 지원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재건을 돕는 장기적인 방위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군수물자 이동과 같은 물류가 무기나 전투만큼 주목받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승패를 좌우한다고 적었어요. 한국의 강력하고 믿음직한 5톤 트럭들은 그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우크라이나 방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었어요. 전쟁에서는 움직일 수 있어야 살아남고 물자가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이 한국 트럭들은 두 가지 모두를 가능하게 해줘요. 저는 그 한국 트럭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꿈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진흙투성이 들판을 덜컹거리며 달리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었죠. 다음 날 아침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깨달았어요. 이 차량들은 단순히 병사와 물자를 옮기는 것 이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트럭들이 모든 걸 바꿀 수도 있겠는데 저는 컴퓨터 화면에 띄운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었어요. 그 5톤짜리 한국 트럭 사진을 보면 볼수록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럭이 아니었어요.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이었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트럭을 단순히 물자를 옮기는 용도로만 쓰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에서 넘어오는 톤 트럭이 자주포로 활용될 수 있다. 저는 오랫동안 군용 차량을 연구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100mm 견인포를 많이 받았었어요. 이 대포들은 큰 포탄을 발사할 수 있지만 다른 차량에 끌려야만 이동할 수 있었죠. 문제는 한번 자리를 잡고 사격을 시작하면 재빨리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이 대포를 한국 트럭에 직접 올려놓는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동식 사격 플랫폼이 생기는 거예요. 발사하고 나서 바로 도망갈 수 있는 거죠. 군사 용어로는 이런 전술을 쏘고 튀기라고 해요.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키이우에 있는 친구 미콜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한국 트럭들로 뭘 하고 있는지 봤어? 응, 하르키우 근처의 정비공들이 이미 대포를 트럭에 장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트럭 적재함을 강화하기 위해 강철판을 사용하고 발사 시 반동을 흡수할 수 있는 간단한 유압 시스템도 만들고 있어.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5톤 트럭은 아주 튼튼한 프레임과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포의 무게와 발사 시 반동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죠. 우크라이나의 엔지니어들은 그들이 가진 장비를 새롭게 활용하는 데 뛰어났어요. 저는 오후 내내 노트에 스케치를 했어요. 트럭을 어떻게 개조할 수 있을지, 대포를 어디에 배치할지, 승무원들은 어떻게 작동할지 그려봤습니다. 제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었지만 가능한 일들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한국 트럭은 이런 작업에 정말 적합했어요. 원래 한국의 산악지형에서도 무거운 짐을 싣고 험한 길을 달리도록 설계되었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지형은 넓은 평원과 많은 숲으로 다르지만 이 트럭들은 충분히 견딜 수 있었어요. 더 알아보니 한국 군대에서도 이 트럭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해왔더라고요. 어떤 건 병력을 수송하고 어떤 건 이동식 수리 차량으로 사용되었어요. 심지어 화학, 생물학, 핵 위험을 감지하는 특수 장비를 실은 경우도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다양한 버전이 필요할 거야.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각 트럭은 상황에 맞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어. 저는 노트북을 열고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어요. 세계 각국 군대에서 비슷한 트럭을 어떻게 개조했는지 사진을 봤는데 어떤 건 대공포를 달아 드론이나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게 했고 어떤 건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장비를 실었더라고요. 심지어 로켓 발사대를 장착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 트럭들이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는 도움을 정리했어요. 병력을 신속히 이동, 식량, 물, 탄약 수송, 고장난 차량을 견인, 이동식 지휘소 역할, 의료 장비와 부상병 수송, 무기를 장착해 전투 차량으로 개조. 이 트럭들은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돕는 데도 활용될 수 있었어요. 전투로 고립된 마을에 물자 공급, 위험 지역에서
사람들 대피, 파손된 집을 수리할 건축 자재, 운반 등 다양했죠. 그날 밤 머릿속이 너무 바빠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시 책상으로 가서 작은 램프를 켜고 이 트럭들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싸움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빠르게 이동하고 필요한 곳에 물자를 보급하고 적을 기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공부를 통해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크라이나 군과 협력하는 동료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트럭들 성능이 어때? 생각보다 좋아. 운전병들이 아주 좋아해. 조작도 쉽고 고장나도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어. 최신 서방 차량들처럼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이 없거든. 이건 정말 큰 장점이었어요. 전쟁터에서는 간단한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썼어요. 이 한국산 5톤 트럭들은 최신 전차나 전투기만큼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에 끼칠 영향은 그에 못지않을 겁니다. 이동성과 유연성, 혁신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전쟁터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군사 계획자들과 방위 전문가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크라이나의 어느 작업장에서 밤새 용접하고 절단하고 개조하는 정비사들이 이 트럭들을 단순한 수송 도구에서 생존의 도구로 바꾸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이 트럭들이 단순한 차량을 넘어 전쟁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도구가 되는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책을 덮고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살짝 비쳤을 때 저는 책상에 앉아 지도와 보고서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 이름은 타렉 나세르 박사이고 저는 나라들이 군사 장비를 어떻게 거래하는지 연구했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에서 발견한 그 한국 트럭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노트를 펼쳤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트럭들이 아니었어요. 이 트럭들의 등장은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했었죠.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왜 지금일까? 라고 일기장에 적으면서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 트럭들을 공짜로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판매한 거였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큰 변화였어요. 저는 북한에 관한 뉴스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총알과 군인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했었죠. 서울의 정부 사무실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을지 상상해 봤습니다. 유럽의 친구들이 한국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라고 저는 적었어요. 그들은 1950년대 한국전쟁 때 받았던 도움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어요. 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더 돕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있죠. 저는 메모장에 2개의 상자를 선으로 연결했어요. 북한, 러시아, 그리고 한국, 우크라이나. 세상은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점점 더 연결되고 있었어요. 이 트럭들은 시작에 불과했었어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 트럭들을 좋아하고 성능이 좋다면 한국은 다음에 탄약이나 식량, 의료 장비도 보낼 수 있었어요.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두 나라의 우정은 더 강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세계 지도로 다가갔어요. 작은 한국 국기 스티커를 우크라이나 옆에 붙였어요. 이 새로운 연결을 표시하는 게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트럭들이 우크라이나에 완벽하게 맞았던 이유를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에는 이런 트럭들이 수천 대나 있어서 여유가 있었어요. 한국 공장에서는 여전히 이 트럭의 부품을 만들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쉽게 수리할 수 있었어요. 이 트럭들은 고급 비밀 기술이 아니어서 보내는 것이 큰 정치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트럭들이 튼튼해서 험한 길도 잘 달릴 수 있었어요. 어제 서울에서 군대에 근무하는 친구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이건 단지 첫 번째 100대일 뿐이야. 그가 말했었어요. 앞으로 수천 대가 더 갈 수도 있어.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상상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그들의 도시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한국 군인들과 함께 훈련을 받을까? 이 트럭들로 시작된 작은 시작이 두 나라 사이에 오래가는 우정으로 자랄 수도 있었어요. 기자가 제 생각을 묻는 메시지가 핸드폰에 도착했어요. 저는 신중하게 답변을 적었어요. 한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의 해결책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트럭들은 러시아를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어요. 아주 현명한 첫걸음이에요. 저는 다시 트럭 사진을 바라봤어요. 전투기나 탱크처럼 멋지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 쳐다보지도 않을 평범한 트럭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전쟁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생존을 의미했어요. 충분한 물자가 있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했었죠. 이 한국 트럭들은 우크라이나에 그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도로는 폭탄으로 손상되어 있었고 많은 다리들이 무너져 있었어요. 일반 트럭들은 진흙탕에 빠지거나 고장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이 한국 군용 트럭들은 험한 환경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지늘길이나 부서진 도로도 문제 없었어요. 키이우에 있는 제 동료 미나가 전화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운전사들이 이 트럭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운전하기도 쉽고 고장도 잘 안 난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나라 간의 우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단순히 트럭을 나누는 것처럼 작은 일에서 시작해요. 그러다 점점 커지죠. 내년에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게 될까요? 한국 의사들이 우크라이나 병원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저는 노트에 예측을 적었어요. 이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보내질 수천 대의 차량 중 첫 번째 물결에 불과할 수 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재건을 위한 장기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이 트럭들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똑똑한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은 벌써 이 트럭에 무기를 설치해 전투 차량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전쟁 중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창의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저는 기지개를 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를 걷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 트럭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작고 평범한 것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요. 저녁에 우크라이나의 한 장군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당신의 연구는 우리 이야기를 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돕고 있고 왜 돕는지 알아야 해요. 이 메시지는 제 일을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가끔은 책상에 앉아 트럭 사진을 들여다보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연결을 이해하는 것이 사람들이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장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어요. 이번 여름에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한국 장비들이 보일지도 몰라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노트를 닫으면서 내일 또 새로운 발견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설렜어요. 군사협력의 세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치 체스판의 말들처럼 나라들은 신중하게 움직이며 새로운 우정을 쌓고 오래된 관계를 변화시켜요. 잠이 들면서 초록색 한국 트럭들이 우크라이나의 시골을 달리며 필요한 물자를 실어 나르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제 경험상 전쟁에서 이기는 건 가장 큰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친구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찾았어요.